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펀드 불안전 판매 시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새로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사태와 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한 후에 금감원이 이제 지난 13일 1,800억 원 정도의 환매가 중단된 이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은행 등 이 판매사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라는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세무사님,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금융권당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계자분들이 시장에서 훨씬 더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한 후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부임 후 열린 첫 분쟁조정위에서 더욱더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제조사는 없다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 첫 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 80%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판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80%만 배상하라는 게 20% 정도의 이제 소비자한테 과실이 있다는 판정인 건데요. 예전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100% 정도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매를 했던 반면에 라임 사태 때는 100%가 아닌 결정을 하면서 결국엔 이 사태가 법원까지 이끌어 가게 되었고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100%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태가 종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도 사모펀드 가입자 2명에 대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것들도 가입자별로 전부 다 80%라는 일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한 분은 이제 80%의 기준, 또 한 분은 이제 75%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큼 과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에는 판매사인 이제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때 손실에 대한 안내가 정확히 하지 않았다라는 과실점을 인정한 부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상으로 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즉 판매사인 은행이 100% 책임질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기준이 이제 워낙 좀 알 수가 없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물론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누구나 알 수 있는 산정 기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면 이제 몇 개의 그 주요 리딩 케이스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의를 할 때 보면 이제 또 매트릭스가 작성이 됩니다. 어떤 것은 얼만큼 반영을 하고, 뭐 이분의 소득이 얼만큼 되며, 뭐 학업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펀드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것에 얼마나 지식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비율을 산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샘플 케이스가 몇 개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감독원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예를 들면 100명이 손실을 봤어도 샘플 몇 개 케이스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나머지는 이제 한 두세 분 정도가 이제 리딩 케이스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그 금융기관이 이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논의되는 내용들, 분쟁조정위원회 약 35인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없다, 이게 좀 궁금하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또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이제 효력이 이제 강제는 되지는 않아서 결국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법원에 의한 판결 절차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워낙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게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다 본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적인 정책도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저희들도 이제 바뀐 내용들 계속 좀 트래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6월 21일 날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취득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그리고 요즘에 또 대출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맞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좀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최근에 언론에서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좀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취득세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라는 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취득세도 똑같이 1년에서 2년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취득세에 대해서 내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셨은 거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 한도가 최대 200만 원까지도 무조건 이제 감면해 주는 걸로 확대가 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가 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100%에서 60%로 그리고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이렇게 인하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세부담이 좀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의 공제금액이 14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바뀐 것처럼 종부세에서도 공제 대상인 1주택의 기준금액이 14억으로 상향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이제 1주택자분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낮아지고 금액 배제되는 금액도 높아지다 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좀 완화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상속주택 또는 소액 지분인 주택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택수에서 빼지는 혜택이 좀 있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혹시나 내가 서울에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집이 그 과세가액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3억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세에서 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방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 또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5년 동안에서만 주택수에서 배회가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원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었는데 상속주택을 추가로 더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뭔가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주택수에서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서 경과가 되신다면은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택수가 포함되는 규정이 세부적으로 좀 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될 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다음 내용들 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변경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좀 세무사님께서 뭐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제 양도소득세법으로 상으로는 이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제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 2년으로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랑 정말 많은 쟁점이 되었던 이제 그 2주택자의 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 시점이 취득 시점으로 좀 이제 변경이 됐다. 요 점도 한번 이제 뭐 다주택자분들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연역을 좀 설명드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제 결론만 이제 다 말씀드리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뭐 상관없이 이제 주택이 거주 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부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계산하면 된다. 뭐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해제가 됩니다. 예, 그 한시적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2023년 5월 9일까지 이제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양도를 하신다면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이제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 이제 매각하실 때는 좀 좋을 것 같고, 예, 뭐 그런 뭐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과세 때문에 매각 못 하는데 좀 창구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세법 개정이 이제 한승수 이제 그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첫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법 개정 사실은 미리 이제 말해뒀고 게다가 이제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로 또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차이에 이제 많게는 몇 억 정도의 세금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내가 오늘 거래했냐 아니면 내일 거래했냐에 따라서 이제 명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셔가지고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법 이외에 대출 등 좀 다양한 규정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앞서 가지고 아무래도 사실의 전달이다 본 거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세법 관련된 외에도 대출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정리해서 좀 요약을 전달해드리면 대출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애 최초 구입 시 이제 LTV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하면서 따라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본인 자금만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차입이거나 대출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대출의 한도 규정이 워낙 깐깐하게 되어 있다 보는 거니까 대출을 못 받으면서 아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LTV 기준이 대출 한도가 80%로 완화되면서 또한 한도 금액도 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LTV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더라도 DSR 규정은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LTV 규정뿐만이 아니라 DSR 규정도 같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실 때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따라서 설명드리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처분 및 전입 의무가 완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죠. 예전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지만 이전 2년 기간이 연장이 되고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 기간이 아예 폐지가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존 임차인 때문에 임차 기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전입 요건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좀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 대출 규정이 좀 바뀌면서 그러한 리스크를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또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00% 상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도 규정이 확대가 되면서 이 자금을 또 다른 부동산 구입이거나 또 다른 부동산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이것 좀 이슈가 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한도 자체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여기에 대한 데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